건국의 이제 정통성과 정당성 이렇게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이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이 일제 친일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도 친일파를 많이 기용했다. 그리고 뭐 과거 보수 정권 전부 다 친일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좌파 쪽에서 아까 저 선생님 진보 보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말씀 맞아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진보적인 식견의 학자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진보냐 보수냐 이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반공주의는 지금 입장에서 보면 보수지만 당시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그 반공주의는 어찌 보면 진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대마다 진보와 보수의 기준이 좀 다르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 친일파 이걸 공격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좌파 언론이나 학자들이 비판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일제 식민지 청산을 못했다. 그런데 유럽을 봐라. 유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BC 정권 같은 거 보면 아주 지구 끝까지 가서 히틀러의 부역한 사람들을 잡아내지 않느냐.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공격을 해요. 맞죠? BC 정권 뭐냐? 프랑스에 있었어야 히틀러의 부하 노동했던 소위 그 페탱 장군, 제1차 세계대전의 영웅 페탱이 BC 정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어요. 그 BC 정권은 딱 4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제 식민지는 뭐 36년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외교권과 국방권이 발탁당한 을사늑약 때부터 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면 일제 식민지는 36년이 아니라 41년입니다. 그러면 41년의 기간과 BC 정권 4년을 수평적으로 비교를 한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최남선과 이강수도 1919년 3.1 운동 끝나고 독립일것 올 것 같으니까 상해로 갔어요. 가지고 독립운동 한다고 엄청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변절을 했냐? 1942년 6월에 미드웨이 해전이 있죠. 1941년 12월 7일은 진주만 공격이 있었고 미국이 이제 분기 탱천을 해가지고 일본 알았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이제 드디어 태평양 전쟁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건 일본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그 꼭지점이 그러니까 변곡점이 어디냐면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1942년 6월이에요. 여기서부터 일제가 발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집에 있는 뭐 쇠붙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숟가락, 젓가락, 뭐 왜냐 포탄 만들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 못 살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도 이름 빌려줬잖아요. 김정수 선생도. 자기가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름 빌려줬고 그 다음에 최남선 선생도 그때 변절을 했고 이광수도 변절을 했고 그런 겁니다. 아니 여러분 솔직히 해서 우리 부모들 장씨개명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다 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41년이면요. 일본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다가 나라 없이 태어났다가 나라 없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당시에 수명으로 볼 때 41년은 그만큼 긴 시간입니다. 어떻게 올 거예요? 이건 이건 양해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물리학적, 생물학적인 얘기예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BC 정권 싹 잡아들이는데 너희들 보수 정권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말은 그 없는 친일파,
막 일부러 만들고 뭐 그러니까 그 천연물 뭐 저 무슨 천연기념물 발굴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친일파 발굴이란 말은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없는 친일파 막 발굴하려고 문재인 정권 때 아주 발광을 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그냥 친일이면 다 땡큐 오케이 다 양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일 수도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바탕 친일파 문제가 있었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조차도 이게 청년들은 일본 청년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근현대사 속에서 이념이 다른 국가끼리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념이 같은,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 이런 가치를 같이 섬기는 나라끼리는 한 군데도 그런 국가끼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오고 일어난다면 어디 오고 일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차라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과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안부 문제, 독도 우리 땅인데 주들 거라고 어떻게 올 거야? 이건요 우리 인체라고 말하면 우리 인체는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괴롭힌 성인병이나 그 다음에 만성질환 그러나 사람이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이걸 관리를 잘못하면 죽어요. 바로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성인질환이고 성인병이고 만성질환이에요.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이 가끔 가다가 잊어버리만 하면 독도는 우리 땅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게 독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토 분쟁하는 게. 소련과는 아두산 열도에 북방 사도 있잖아요. 거기가 싸움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우다위 그거 있잖아요. 중국과는 미톡에. 근데 희한한 게 일본의 주장이 언거주치원 게 그 나오이다 중국명이죠. 거기는요 일본이 현재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하면 독도 실효적 지배 누가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독도를 실효적 지배로 우리가 하고 있죠? 이승만의 평화선이에요. 독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거기 가서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도 이승만의 평화선 얘기하는 NGO 단체에 본 일이 없어요. 이승만이 그럴 때 바로 독도를 편입을 했기 때문에 독도는 실효적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떤 섬이나 영토가 우리 땅이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4개의 연원이 있습니다. 첫째, 점령, 시효, 실효적 지배 등등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효적 지배예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누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게 실효적 지배거든요. 바로 센카쿠 열도가 자기들이 현재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중국 누들 까불지 말아라 해놓고는 독도는 우리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독도는 우리 땅 하고 있거든요. 그건요 그냥 들으면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 내버려 둬요. 왜냐 저 일본에도 아주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식인 중에 독도 문제 물어보면요 85% 이상이 모른다고 여론조사 나와 있어요. 독도? 그건 한국 땅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쪽에 독도하고 연하에 있는 그 일본의 무슨 그 현인가 거기에서만 그렇게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좀 옆길로 나갔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그 친일파 문제가 우리 이승만 문제하고 그동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했는데 전혀 이승만과 친일파 문제는 연결이 안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사하고 독립운동사는 나눠서 얘기해야 된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김강영 교수님 아까 강의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독립운동사하고 건국사는 달리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건국은 주역들, 건국에서 활동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독립운동에 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머릿속은 독립운동 이퀄 건국운동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정말로 건국운동은 독립운동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종찬 광복회 회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야, 너 김일수 넘어온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정직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반도 해방을 위해서 대포 한 방 쏜 일이 있습니까? 대포 한 방커녕 소총 한 방 쏜 일이 없어요. 우리 그러면 대한민국 한반도 이렇게 해방은 어떻게 왔느냐?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였다. 그런데 일본이 패배를 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 그 다음에 그 외에 있는 그 여러 얄타 협정 등등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되었다. 옛날 어른들이 좋아했던 말로 한반도 해방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러죠. 김구 선생님은 히로히토가 항복을 했다 그러니까 만세 부르기는커녕 손으로 땅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해방은 왔는데 큰일 났다. 왜? 우리는 전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을 해서 전순국의 그 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순국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예견하고 김구 선생님이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히로히토가 기왕 항복하는 김에 항복을 늦췄다면 대한민국 당시의 상황은 확실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OSS라고 있어요. 지금 CIA 전신입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김구한테 연락했어요. 야, 앞으로 이렇게 되니 우리가 독립군을 양성해서 그래서 미국의 그런 쪽에 정보기관 쪽에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미국과 같이 한번 싸우자. 그런데 그게 히로히토가 빨리 항복을 하는 바람에 한반도 진입을 못했다. 그래서 이승만이나 김구 같은 선각자들이 한탄을 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개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고, 그래서 독립운동사 상해로 옮기고 마지막에 중경으로 임시정부가 옮기고 윤봉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주에서의 싸움 청산리 전투 등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독립운동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독립이 딱 돼서 이쪽으로 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도 8월 15일 광복이 됐지만 10월 16일 날밖에 못 돌았어요. 와가지고 하지 장군하고 여러 가지 영어를 잘하니까 둘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독립투사들을 모셔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지가 죽기 살기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설득을 했어요. 저 사람들 데려와야 된다. 안 데려오면 안 된다. 그래서 조건이 붙인 게 뭐냐면 개인 자격으로서의 환국입니다. 그러니까 김구, 조소왕 여러분들이 이게 다 돌아왔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귀환이 아니라 그 정부는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환한다, 귀국한다. 그래 허락이 돼가지고 11월 23일 날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을 한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 거기서부터 이제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뭐냐? 대한민국 건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건국 독립운동사는 끝난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여기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국내에 있었던 인촌 김성수, 고아 송진우, 근촌 백관수, 그 다음에 김준 있어 이런 여러 국내의 여러 인사들이 이승만과 손잡고
대한민국 건국에 이제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업 발언입니다. 정업 발언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독립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승만 그리고 임시정부 환국이 되었습니다. 그리 했는데 1945년 12월 24일인가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일어났어요. 신타 통치어 작업만 났습니다. 그때는 이승만, 김구 찰떡궁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말도 못하게 1947년 말까지 앞으로 이후로 1년 후까지는 이승만과 김구는 찰떡궁합이에요. 더군다나 고향이 같아요. 황해도예요. 형님 동생이에요. 이승만이가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리고 항상 김구는 자기는 머릿속에 좀 든 것이 없으니까 이승만 하기를 형님이지만 큰 대원로로 대했어요. 워낙 아는 것이 많고 영어도 잘하고 모든 것이 해박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승만과 김구가 중심이 돼서 반탁을 막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철시를 해요. 당시 서울시 보면은 상인들이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이승만, 김구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36년, 41년 일본 치하 지긋지긋한데 또 우리가 누구의 휴가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냐 하면서 그냥 국민들이 막 이렇게 하나로 뭉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여러 그 선진들이 독립운동, 그 국가 건국운동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6월 3일날 46년 6월 3일날 정국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해 1946년 2월 8일날 이미 북한에서는 국가 정부가 섰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썼냐?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어요. 이름은 조선 임시인민위원회예요. 임시자가 불걸 들어있는데 그게 무슨 뭐 국가고 그게 무슨 정부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우리가 이름이 어쨌든 간에 그것이 정부요 국가요 라고 할 때 핵심적인 게 뭐예요? 물리력의 배타적 확보예요. 이게 물리적인 힘 이것을 배타적으로 확보를 확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부냐 국가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그런 물리적인 배타적 물리적 강력 그것을 힘을 확보가 있었느냐? 물론입니다. 그 임시위원회에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경찰을 양성했습니다.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화폐개혁을 했습니다. 이거 정부예요? 정부 아니에요? 정부잖아요. 근데 이거를 남한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승만은 미 국무부, CIA 이런데 아주 안테나가 굉장히 깁니다. 다 알아요. 전부 다. 그 당시에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이승만 외에 몇 명이 없었어요. 이승만은 2월 8일날 이미 북한에 정부가 섰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거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과 소련은 여러분 격화소행이란 말 있죠. 가죽 신발을 신고 득득 긁으면 시원해요? 시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느냐? 미소 공동회의를 한다고 덕수궁에서 46년 3월 20일 날 미국과 소련의 대표자들이 거기서 한반도 통일 정부를 만들어내자 하고 미소 공동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2월 8일 날 이미 북한에는 정부 국가가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3월 22일 날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세우자고 미소 공동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걸 유일하게 당시에 꿰뚫어 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4월 15일부터 전 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이승만이가. 그리고 이제 6월 3일 날 정읍에 와서 소위 말하는 정읍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 정읍발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북쪽에는 이미 나라가 섰다. 그러니 우리도 정부 또는 무슨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우리도 정부를 만들어서 병든 반쪽 저쪽 나라를 우리가 건강한 나라 되어가지고 병든 반쪽 나라를 우리가 치료를 하자. 이게 정읍발언의 핵심이에요. 당시 제가 동아일보 경향신문을 봤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승만 저거 지가 정권 잡고 싶어서 대통령 하고 싶어서 보고 김구도 반대하고 뭐 난리요 난리. 지가 권력 잡고 싶어서 그랬다고. 당시 여러분 지금 그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6월 3일, 6월 4일자, 5일자, 6일자 경향신문, 동아일보 대서특필이 돼 있어요. 이승만 두들겨 부십니다.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6월 3일, 6월 5일 날 익산, 그때는 일입니다. 익산에 가서 또 똑같은 발언을 하시고 25일인가요? 6월 25일 개성에 가서도 똑같은 발언을 하십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저쪽은 이미 나라가 섰다.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북한에서 나라가 섰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국내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당시 그때가 10월인가요? 46년 10월인가 미국으로 갑니다. 내가 미국 조야에 설득을 하겠다. 미국 너희들 공산주의자한테 속지 말아라. 너희들 지금 뭐 스탈린 정권하고 뭐 대화한다고 좀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공산주의와는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설득으로 간다 이거 본인이 간다니까요. 가가지고 47년 3월인가 돌아오세요. 그것도 하지가 못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니까 집안 바깥에 못 나오게 합니다. 에?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당시 트루만이가 어떤 결심을 하냐. 도저히 안 되겠다. 트루만 독트린을 47년 3월에 드디어 합니다. 그 트루만 독트린이 뭐냐. 소련이 저렇게 엄청난 짓을 하고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려고 그러고 공산주의 이론을 파급시키려고 하니 안 되겠다. 그리스하고 터키가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영국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4억 달러인가요? 이 돈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터키에. 이게 바로 트루만 독트린입니다. 트루만 독트린이 나오기까지는 이승만이가 드디어 46년 10월에 가서 47년 3월까지 그때 활동한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 당시 미국의 신문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승만은 한국보다도 미국에서 훨씬 더 유명합니다. 1945년까지 한국 조선에 관한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4,800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2,400건이 이승만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승만이 세계적인 인물이냐 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anyway 그래가지고 이승만 드디어 이제 집안에서 묶여있는 그것도 이제 하지가 풀어줬어요. 트루만 독트린도 발견이 되고 도저히 왜냐 1947년 5월 달에 제2차 미소 공의가 실패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 문제가 어디로 간다? 유엔으로 이제 이양합니다. 47년 9월 달에 유엔으로 이제 이양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드디어 드디어 이승만의 엄청난 활약이 이제 시작이 되고 비록 38선 이남이지만 여기에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유엔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통성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상해 인정, 중정 인정의 대다수의 우리의 애국자들이 남한에서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일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게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 인권으로 가치가 옹호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북한의 김일성 체제, 현재 김정은 체제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아직도 전체주의, 왕조주의, 세수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반도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야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